네, 안녕하세요. Y브레인 이기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택우울증 전자약 시장 진입 성공으로 보는 디지털 치료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전자약이라고 하는 기존 치료용 의료기기, 최근에는 아주 소형화되어서 디지털 치료제와 동일한 형태로 쓰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선행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분야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디지털 치료제가 좀 더 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신경정신질환 분야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제약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바이오마커나 새로운 이런 치료 물질들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새로운 접근으로 디지털 치료제뿐만 아니라 뇌의 정기적인 활동을 조절해서 새로운 치료 효능을 내는 의료기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적 조절을 통해서 전시성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존의 작용 원리와는 다르게 국소적인 특정 뇌 기능을 조절해서 부작용 없이 새로운 효능을 낼 수 있는 이런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용화 분야는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이분은 이제 파킨슨병 이센셜 트레머가 있으신 분인데요. 운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이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열고 문제가 되는 뇌 영역에 전기 자극 장치를 삽입을 하고 전기 자극을 시작하면 보시다시피 즉각적인 증상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증상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즉각적인 그리고 이제 기존 약물의 효능이 제한적인 분야 먼저 상용화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1990년 후반대 이후에 다양한 질환들의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 12.5%에 대략 한 5조 정도 되는 시장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있다든지 하는 경층의 질환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서 최근 몇 년간 비수술적인 휴대가 가능한 재택에서 사용 가능한 아주 소형화된 치료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노보큐어라고 하는 뇌암 치료 전자약 회사가 있고요. 시총 8조짜리 아주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KT와 SK바이오팜에서 투자한 이제 미국의 두 회사가 있는데요. 이 두 회사들도 각각 ADHD와 파킨슨병 이센셜 트레머 억제하는 적응증을 최근에 받아서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약과 DTX는 신약 대비 타임 투 마켓이 짧은 점이 가장 규제상의 강점인데요. 알 수 없는 물질로 안전성 테스트부터 하는 기존 규제 체계와는 다르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기 자극, 초음파 자극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전하게 인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인체 임상을 할 수 있고 개발 기간이 4.5년으로 신약보다 극히 이제 짧게 상용화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전자약과 DTX는 공통적으로는 기존 신약의 개발 기간, 개발 비용, 임상 규모, 그리고 부작용과 복약 관리 등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약은 DTX 대비해서 특정 작용 원리로 이 기기 사용만으로 효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하드웨어가 이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을 제외하면 작용 원리상의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국내의 정책은 이런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되는 등 미국과 다양한 국가들에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빠르게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용 의료기기, 전자약은 다양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향후 대략 30조대에서 60조대까지 규모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FDA에 어떤 형태로 좀 허가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논문은 자마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치료기기의 어떤 새로운 허가 사례에 대해서 집대성한 논문인데요. 잘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략 60종 이상의 치료기기들이 허가를 받았는데요. 모두 그 위해도가 낮고 생명유지와 연관이 없는 안전성이 뛰어난 디바이스들이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그 제약 산업에서 발전에 제약이 있는 CNS 분야의 적응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2등급, 그리고 이런 안전성으로 인해서 그 시판후 조사 같은 이런 안전성 관련된 요건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식약처에서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암을 2개 또는 3개로 해서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기존의 좀 전형적인 약물 임상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인 안전성이 담보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응증에 따라서는 싱글암을 이제 임상을 진행해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이제 블라인드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인정받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임상 1차 지표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만족하더라도 안전성을 기반으로 허가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편두통 치료 기기인데요. 기존에 수술적으로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하던 기기를 이렇게 핸드헬드 기기로 만들었는데요. 1차 지표에 실패했습니다. 그 편두통의 이제 특정 지표를 만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기본적인 어떤 임상 지표가 개선되는 트렌드를 보였고, 보조 지표들이 이제 의미가 있었고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고요. 이 기기는 그 SK바이오팜에서 투자한 그 이센셜 트레머 억제 기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뇌에 삽입하는 기기가 아닌 손목시계 형태로 이제 아주 위에도가 적은 형태로 간단하게 이런 이센셜 트레머를 억제할 수 있는 기기인데, 역시 1차 지표를 당초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새로운 지표로 증상이 개선되는 걸 설득을 했고, 이제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허가를 받는 임상 설계에 대한 좀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허가에 있어서 의료기기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아마도 뭐 디지털 치료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슷한 작용 원리의 기기들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동등성 허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FDA 드노보라고 하는 새로운 허가 제도에서는 이제 이런 각 고유한 적응증을 타겟하는 제조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기술 문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등성 입증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네이처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저널에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사실 적극 벤치마킹하고 국내 규제 기관과 협상하고 이제 도입을 해서 빠른 상용화 가능할 것 같고요. 국내 전자약 인허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 치료 하루에 30분 한 번 6주라고 처방을 하면 환자가 이 기기를 간편하게 집으로 가져가서 매일 한 번씩만 쓰면 이제 우울증 치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식약처의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병원이 개입하고 이 재택에서 환자 중심으로 아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치료제와 유사한 면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상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먼저 이런 하버드 의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 이 FDA 허가된 1200개 유사 품목군의 이런 스펙과 사용신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품목이지만 기존 기술 대비해서 유사하거나 더 나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성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국내 다양한 다기관 임상들을 수행을 했고, 첫 다기관 임상에서는 항우울제 비교 임상을 해서 안전하면서도 6주간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항우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재택 임상에서는 장기간 환자가 자가 적용을 했을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체군 관해율 57.4% 그리고 프로토콜 준수군 관해율 62.8%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국내 다기관 임상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임상 데이터가 허가 문서에 명시가 된 형태로 이제 시판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최신 FDA 허가 트렌드를 따라서 자사의 여러 가지 특허 기술들을 기술 문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등성 입증이나 이제 후속 그 경쟁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장치들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시판 허가에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비급여 고시를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특정 행위를 통해서 원내 치료뿐만 아니라 재택 치료까지 연계해서 행위를 하고 의료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이제 비급여 고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동분야 최초로 학회에서
어떤 환자군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들이 문헌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료기술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확보된 첫 사례로서 국내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고려할 방향성은 사실 아주 최근에 코로나19 체외 진단 키트의 혁신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체외 진단 키트는 초기에 허가받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을 전면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을 통해 주류 기술화 시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관들뿐만 아니라 재택 사용 가능한 자가 진단 키트의 동반 확산을 시켜서 이제 어떤 시너지를 발생시켰고, 세 번째로는 실제 필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정제해서 활용함으로써 이런 제품력과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자약과 DTX는 기본적으로 타임 투 마켓이 짧은 대신에 인허가가 쉬운 대신에 주류 의료 행위로서는 데이터셋이 현저히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능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주류 기술로 만들고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잘 쓰여야 됩니다만, 개인들과 그리고 확장된 헬스케어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이 신뢰 근거를 확장해서 시장을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시장, 약국 시장, 재택 시장, 온라인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치료제와 이런 전자약 모두 ICT 기반의 데이터 연계, PHR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어떤 기술보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5월 1일 발효된 의료기기 특별법을 잘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준비를 한다면 코로나19 체외 진단 기기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약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와 이 세 가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1400개 정신과와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같이 블루밴드라고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기술 기업이지만 이런 기술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미션인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그리고 이 우울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이런 캠페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술 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